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강사 고명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논리학 공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의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의미론 그리고 기호화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애물 일상어의 문장을 얼마만큼 명제화할 수 있는가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사실 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연역 논리 해서 2회에 걸쳐서 이제 좀 오늘부터 좀 2회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4회에서는 좀 연역 논리의 연역 논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정원 논리의 명제화, 그러니까 일상 언어를 명제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리, 그런 식의 논증 추론의 속성입니다. 타당성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예를 하나 좀 들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논증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별도의 어떤 증명 과정 없이도 그냥 좀 자명하게 앞에 게 맞으면 그러면 뒤에 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서울과 인천의 날씨가 맑다. 따라서 서울의 날씨가 맑다. 앞에 게 참이다. 전제가 참이다. 그러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성격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타당한가? 전제들의 내용이 결론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제들의 내용이 결론 속에 죄송합니다. 네. 결론의 내용이 죄송해요. 결론의 내용이 전제들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내용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타당하다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할 때 전제들이 참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전제가 참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결론의 내용은 이미 전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제들이 참일 때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논증은 진리 보존적이다. 참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참이 여기에서도 보존이 된다. 여기에서도 참이 여기에서 보존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다 쓰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쓰지 않고 얘가 참이면 얘는 따로 검토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라는 거 검토하지 않아도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는 참이겠죠. 따라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뭐 너무 자명한 얘기인데 너무나 분명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참이라는 개념은 사실 진리보존성하고 관련해서 이 참이라는 개념은
보존성을 이런 방식의 여기에 이 타당한 논증에서 보존이 되어야 돼요. 타당한 논증이라면 진리 보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경우. 얘가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거짓이다. 그러면 얘가 반드시 거짓일까요? 서울과 인천의 날씨가 맑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서울의 날씨가 맑다라는 말이 반드시 거짓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거짓? 아니에요. 그쵸? 거짓일 수도 있고요. 참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순수해야 됩니다. 예, 사실 요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개념은 순수해야 돼요. 참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슨 소리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어야 된다라는 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주장이 참이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뭔가 거짓된 주장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장이 참이라는 소리는. 하지만 거짓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체 주장이, 어떤 하나의 주장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거짓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거짓이면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진리 보존성하고 관련해서는 조건문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조건문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이 표현, 의미론적인 결론 따진다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요거 조건문이 요렇게 되면 요거 진리 보존적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진리 보존적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진리 보존성이 없는 조건문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머릿속에서 지금 아마 뭐 복잡하실 거예요. 이게 된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얘가 거짓일 때는요. 얘가 참이거나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둘 다 참일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둘 다 거짓이거나 어느 하나만 거짓이거나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 왜? 결론의 내용이 전제들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내용적인 맥락에서. 얘하고 대조를 해서 본다면 귀납은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 속에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제가 참이라면 참은 거짓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은 거짓을 포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역은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연역인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제의 참을 검토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보존성을 가져요. 진리 보존성에 대한 거. 참은 거짓을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제가 참이다라고 해서 결론이 지금 귀납 논리의 맥락에서는 결론 속에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런 구조다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참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참은 아니다.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타당성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그 다음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라고도 표현해요. 또 전제가 결론을 가장 견고하게 지지하는 관계다. 그래서 좋은 논증은 타당성을 지녀야 되고요.
타당성은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도 사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어 문장을 과연 어떻게 명제화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논증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제의 형태들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제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문장의 명제화, 이것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여라고 판단되는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들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적인 표현들, 자연 언어, 일상 언어를 어떻게 명제의 꼴로 바꿔서 이해할 것인가. 이거랑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명제 형식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명제하고 가원 명제를 구분하는데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정원 명제까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원 명제는 정원 명제 2개 정도를 조건의 형식으로, 함축 형식으로 묶어놨다라는 건데 우선 우리는 지금 문장의 내부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 논리, 정원 명제 개념에서 말하는 명제다라고 하는 거는요. 총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장들이 4가지 요소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4가지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방식들,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하냐에 따라서 명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화사의 종류는 사실 2가지입니다. 모든과 어떤이 존재하고요. 주어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어, 문법적인 주어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에요. 문법적인 주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주어로서의 개념, 주어에 들어가는 개념. 그 다음 수러 개념. 그리고 개사의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다와 아니다. 모든 S는 P이다와 모든 S는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총 4가지 유형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알아두셔야 할 교훈은요. 사실은 우리 2번째 시간, 첫 번째하고 2번째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어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서술어를 집중해서 봐라 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유사한 교훈이에요. 어떤 문장이 명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최소한 2개의 개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개의 대상. 2개의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느냐, 이다이냐 아니다이냐, 같으냐 다르냐,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사실 완전 이거 지금 이다가 같다는 아니죠, 사실. 그 맥락에서 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술어 집중해서 봐라라고 하는 교훈이 사실 여기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요소들 결합해서 나온 거 총 4가지 유형의 정원 명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정원 명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우선 전칭 긍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S는 P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S는 P이다. 주어 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 모두 수러 개념 P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뭐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칭 긍정 명제로
타입으로서의 의미인 겁니다. A 타입이라고 불러요. 요거하고 관련해서 뭐 이제 교재에서는 뭐 알아도 소용 뭐 요새 이제 어떤 알면 뭐 특별히 뭐 달릴 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알아두시면 좀 좋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개념을 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정원 명제 별로 안 쓴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쓰긴 써요. 필요하면 써요. 예, 정원 명제를 사용하는 정원 명제를 이용해서 이따가 좀 이따 이제 증명 방식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경우에는 정원 명제 타입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요. 우선 전칭 긍정, 일상 언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 저지른 사람 처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 수러 계엄에 S에 해당한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서리법이죠. 자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자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기가 S겠죠. 사람이라면 모두 자본의 중요성을 안다가 될 겁니다. 누군가 사람이라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해 본다면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특징 긍정 보도록 할까요? 네. 주개념 S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수러개념 P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선 모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일종 보통 면허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종 보통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해해 볼까요? 많은 문제를 풀어서 논리규칙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논리규칙을 깨달았다. 많이 풀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깨닫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어떤 사람 최소한 하나는 있다라는 의미예요. 특징 긍정이 됩니다. 전칭 부정을 보도록 할게요. 전칭 부정의 표현은 개사를 양화사와 개사를 상당히 기계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어식 표현에서는 그냥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사실 한국어에서는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S도 P가 아니다. S를 모두 다 검사를 해봤는데 전부 P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이 모두 수러개념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합격자들 중에서 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합격자들하고 논리학 모르는 사람하고 교집합이 있다라는 소리일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논리학 모르는 사람이라는 대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합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 중에 논리학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의 공통되는 모두 다 합격자들은 여기에 전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상에 고된 노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도 고된 노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도 고된 노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이제 특징 부정 볼게요. 어떤 S는 P가 아니다. 자, 주개념 S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수러개념 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운전면허를 가졌어요. 여기도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 사람이겠죠. 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차가 없어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속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 사람에 속하는 대상은 머리카락이 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요거 지금 이제 글자로만 보면 조금 눈이 어지럽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외우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편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요.
전칭 긍정이 나타내는 건 주개념, 주어 개념, S에 속하는 대상이 P에 모두 들어간다라는 걸 뜻해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쓸 수는 없어서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S에 들어가는 대상이면서 P에 들어가는 대상. 자, 이렇게 놓고 S는 모두 P에 들어가기 때문에 P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빗금으로 처리합니다. 논리학에서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빗금은요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사실은 동일해지는 겁니다. S가 P에 모두 다 속해 있다라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전칭 부정도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S에 속하는 대상은 모두 P에 속하지 않는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두 가지를 겹친 채로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중간에 있는 교집합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S에 속하면서 P에 속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 긍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긍정. 특징 긍정의 경우는요. X라고 하는 표시, 별표 표시. 이 표시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이면서 S를 만족하면서도 P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 부정의 경우는 S는 만족하지만 P를 만족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하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돼요. 자, 이론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명제화라고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상의 문장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이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정원 명제의 꼴로요. 물론 복잡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런 식의 서술어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혹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고요. 그런 식의 서술어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어 혹은 부사어까지도 혹은 어떤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주어 A와 B는 뭐뭐다라고 했을 때에 B를 어떤 하나의 대상을 고정, S는 하나 단칭으로 하나 규정을 해두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서술어 취급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별로 그게 가끔씩 이제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명제화 방식이 좀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정원 논리의 명제화는요. 우리가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어떤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최소한 2개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2개의 원으로 어떤 명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개의 원으로 어떤 명제를 하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의미해요. 자, 그러면 정원 명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관계들, 각각의 정원 명제들이 서로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교재에도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요. 교재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칭 긍정 보도록 할게요. 모든 S는 P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더 전통 논리학에 기반한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전칭 긍정 모든 S는 P이다 라고 해볼게요. 모든 S는 P이다. 얘가 만약에 참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S가 P다. 제가 지금 즐겨 듣는 얘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면 만약 얘가 참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치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참은 거짓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얘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요 관계를 함축관계다라고 부른다라는 소리입니다. 함축관계. 얘가 참이 될 때 얘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얘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전칭 긍정 모든 S는 P이다가 참이다라고 가정할 때 전칭 부정 어떤 S도 P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건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도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에 속하는 어떤 존재도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 얘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요 관계를 그래서 반대 관계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요 관계 자체를. 반대 관계하고 모순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교재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얘가 참이라는 것을 가정한 채로 계속해서 다음 명제 형식의 참거짓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거짓이 되겠죠. 반드시.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좀 계속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가 거짓이라도 얘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인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참이면서 죄송합니다.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인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얘가 참은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전칭 긍정 형태가 참이 되었을 때 얘는 거짓이 되고요. 참이 되고요. 거짓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격은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참이 된다라고 하면요. 얘는 참입니다. 그리고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돼요. 그리고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거짓을 포함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 명제들의 참을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 보도록 할게요. 특징 명제들의 특성. 특징 명제, 얘가 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S는 P다.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적어놔야겠죠. 그렇다면 얘가 참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반드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반드시 거짓인가요? 몰라요.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반반 섞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칭 부정. 얘는요. 얘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왜? 여기선 모든 사람이 치킨을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참이니까.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일까요? 반드시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얘도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킨을 좋아하고 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최소한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 단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은 반드시 거짓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보셔도 사실 마찬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어요. 얘는 거짓일 수도 있고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구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보셨는데 요 형식은요. 지금 얘를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얘를 만약에 참이다라고 가정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얘가 참이다. 그럼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참이다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지금 이건 각각의 명제 유형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논리적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명제 유형들이 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명제 유형들의 진리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기초적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이라고 가정하지 않고요.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칭 긍정을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이 가져야 할 속성과 거짓이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알고 있어요. 얘가 거짓이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거짓이 됐어요. 이 말은 언제 반드시 참이다라는 뜻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지금 이 말이 참이 되기 지금 모든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가 거짓말이래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게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 명만 있어도 저 말은 거짓이 돼요. 그 맥락에서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거짓일 때 얘가 참이 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얘하고도 사실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참, 얘가 특칭 부정이 참이니까 그럼 전칭 부정은 반드시 참이겠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거 아니에요. 전칭 부정은 특칭 부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참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반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치킨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점에서 지금 얘도 똑같은 진리값을 갖게 돼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요 구조를 더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지금 형식을 더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 오면 위치가 그냥 단지 바뀌는 것 뿐입니다. 위치가 당연히 그냥 바뀌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칭 긍정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칭 긍정을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일상어를 명제로 바꿨습니다. 정원 명제의 꼴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논리적인 의미가 성립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칭 긍정이 거짓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이 말은 그 최소한의 한 명, 어떤 한 명이 있는데 그 어떤 한 명이 어떤 한 명, 지금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떤 사람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한 명뿐이다. 일 때도 참이 되는데 지금 얘가 거짓이 됐다라는 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얘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얘가 참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참이니까 얘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가정들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관계,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개념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 개념과 모순 개념 그리고 소반대 개념입니다. 이 둘은요. A형 명제, 전칭 긍정 명제와 전칭 부정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거짓이 돼요.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아까 전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를 살펴본다면 둘 다 거짓이 되는 경우는 가능해요. 둘 다 거짓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동시에 참은 불가하지만 동시에 거짓은 가능하다. 그것을 반대관계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둘은 반대관계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동시에 거짓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모순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A하고 E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의 반대관계예요.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반대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모순관계다라고 해서 서로 X자를 그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전칭 부정과 특칭 긍정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는 아까 지금 이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보셨다면 모순관계는요, 사실은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거짓이고요. 한쪽이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반대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소반대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반대 관계다라고 할 때는 얘는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의존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둘이 동시에 참이다라고 하면 모순관계에 의해서 동시에 얘가 참이다. 이런 경우는 얘도 거짓이 되고 모순에 의해서 이 모순에 의해서 얘도 거짓이 돼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둘 다 거짓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둘 다 거짓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칭 부정과 전칭 긍정이 모두 참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반대관계,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이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의 모순관계에 있는 특칭 긍정과 특칭 부정이 동시에 거짓이 되면 불가능한 게 된 거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직접 물어보는 문항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명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모순관계. 물론 나머지 요소들, 나머지 관계에 있어서도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건 요거. 모순관계 반드시 기억해 두셔라 라는 겁니다. 얘를 기억해 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논리학에서 정원 명제를 해석할 때는 조금 다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현대 논리학에서 바라보는 정원 명제의 대당사각형에서는요. 오직 모순 명제만 남아 있거든요. 모순 명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모순 명제만 남아 있게 된다라는 말은요. 이 말이 사실 의미하는 바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 본다면 모든 S는 P다와 모든 S는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그리고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사실 제가 요거랑 관련해서 예로 종종 드는 건 S에 외계인을 집어넣고 P에 과학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모든 외계인은 과학자다 라는 말. 이 말은 외계인이라는 존재, 모든 외계인에 충족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과학자임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요, 사실은 외계인이 있고, 사실 지금 이 말 자체는 외계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금 여기 얘가 표현하는 거, 모든 S는 P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항상 외계인이 있어야만, 외계인은 과학자다라는 말. 자, 설명해 본다면, 모든 외계인은 과학자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 외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뜻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침입자는 처벌을 받는다. 라는 문장, 전칭 긍정 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우리가 이 문장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침입자가 반드시 최소한 한 명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법조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조문은 그 법조문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있다라는 걸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문장 침입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문장이 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해서 침입자가 반드시 한 명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 침입자가 한 명은 최소한 있다라는 걸 의미하나요? 그걸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 자체는.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이 문장을 유의미하게 사용한다.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침입자와 처벌을 받음 사이에 진리 보존성이 성립한다라는 것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라는 겁니다. 저 문장을 유의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침입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논리학의 관점입니다. 존재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요 관점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사용할 때, 특히 전칙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 대상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 중에도 그런 문장들이 있으니까. 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역사상 최소한 한 명의 침입자는, 한 명의 범법자는, 뭐 범죄자는 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예로 들었던 모든 외계인은 과학자다. 모든 S는 P다에서 저 문장이 만약에 유의미하게 만약에 사용되기 위해서 참이나 거짓이다 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외계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건 거짓말 아니냐 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럼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지지되는 하나의 맥락 얘기해보면 이 문장이 참이에요. 법률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인데 그럼 침입자가 없다. 누구도 침입자가 아니다. 침입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조건문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거짓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침입자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침입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거짓이다 라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거짓에서 참으로 가는 것. 침입자는 없는데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 조건문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논리학의 관점입니다. 존재론적 가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명제 논리를 좀 넘어서서 그 정원 논리를 넘어서서 명제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은 지금 현대 논리학의 관점에서는 명제를 주어와 서술어, 주어 개념과 서술어 개념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때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 수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함축관계와 반대관계, 소반대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돼요. 왜냐? 동시에 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현대 논리의 관점에 따르면. 특이하죠? 이상하죠? 현대 논리학의 관점. 그런데 이거 현대 논리학의 관점이니까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들 중에는 분명히 그러한 명제들이 있어요. 하나 또 다시 예를 들어본다면 A가 4의 배수라면 A는 2의 배수이다. 조건문이죠, 요건. 이 조건문인데 조건문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S와 P의 관계는. 얘가 참이면 얘는 참이 돼요. 그런데 A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고 해서 A가 6인 경우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A가 4의 배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표현 이 문장이 참이다라는 건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뿐,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뿐 A가 4의 배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A가 2의 배수라는 걸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둘의 관계만 의미할 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걸 충족한다면 이것이 충족된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구조를 지금 저기 전칭 긍정 문장 안에도 집어넣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외계인은 과학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과학자다. 반드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장이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 문장이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아마 외계인이 있다면 과학자일 거야.
라는 형태로 축소시켜서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어떤 걸 사실 의미하는 거냐면 전칭 긍정으로부터 특칭 긍정이 따라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특칭 긍정은 어떤 S가 P라는 거고요. 그 말은 최소한 그러한 존재가 하나는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현대 논리학의 관점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사실 흘려들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는 바로 그런 표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문장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순관계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 거듭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좀 이제 정원 명제하고 관련해서 정원 논리하고 관련해서 명제화하고 관련된 설명 조금 쭉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명제의 형태로 이해한다라는 것. 명제의 형태로 이해한다, 명제의 꼴로 이해한다를 위한 가장 첫걸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의미를 파악한다. 객관적인 의미라는 것은 명제일 때에만 파악되는 거고요. 명제로 표현될 수 있을 때의 객관적인 의미가 파악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가장 전통적인 관점을 하나 이제 본 겁니다. 정원, 명제, 유형으로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문장을 봤을 때 이런 꼴의 형태로, 명제 꼴의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기호화든 혹은 논리적 추론이든 평가든 어떤 무엇이든 할 때 논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명제화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요걸 좀 이제 강조 드렸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요 정원 명제의 형식, 정원 논리를 이용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 실제로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은 타당성 증명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는지 그래서 일상 언어를 명제화 시킨 다음에 어떤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정원 논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 명제 논리하고 관련된 대략적인 개념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